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기사학개론과 일기분선 예보법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이제 특정 대기현상과 그에 연관된 과정을 옳게 짝지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인데, 기획은 중위도 온대 저기압 발달인데, 이게 중위도 온대 저기압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경합 불안정이죠. 우리가 500헥토파스칼 같은 이제 그런 경합 불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디귿은 도플러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플러 효과는 이제 어떤 진원이라고 하네요. 그 파장을 방출하는 진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진폭이 커지는 그러한 것을 도플러 효과라 그러는데, 정라는 상하의 전압을 이루는 도플러 효과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도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요거는 좀 풀어볼 만한데,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그림 1은 기온에 따른 포화수증기랑 곡선, 기온에 따른 포화수증기랑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지금 그림 2는 건고와 습고온도 차의 상대 습도의 관계를 의미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기 A와 B 중 누가 더 높은 습고 온도를 가지는 것과 이제 그 습고 온도의 값으로 옳은 것은인데, 이제 A는 잘 보시면 상대 습도 보시면 이제 상대 습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대 습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20g인가요? 자, 20g이 되었을 때 포화가 됐다고 가정하면, 이제 실제로는 15g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3, 4죠. 이거 20이라서 60%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30분의 15니까 백분율로 나타내면 이제 50%죠. 그래서 50%이기 때문에, 자, 잘 보시면 건고 온도가 3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B고 건고 온도 22.5도가 A입니다. 그러면 자, A를 봅시다. 자, A가 60%, 상대 습도가 60%이기 때문에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상대 습도가 50%이기 때문에 건고와 습도 온도의 차가 5도와 8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온도가 22.5도이기 때문에 5도를 빼면 17.5도죠. 5도C. 그 다음에 B는 30도이기 때문에 5도를 빼면 25도죠. 이제 8도를 빼면 22도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B가 22도입니다. 답은 4번. 10번. 자, 10번을 보시면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입니다. 우리가 대기의 창이라는 거는 8에서 14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때 대기 조성 분자들이 파장별 복사 투과도가 큰 영역에서 나타낸다라는 게 맞죠. 대기 조성 분자들이 파장별 복사 투과도, 흡수하지 않고 흡수도 안 하고 방출도 안 하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투과도가 큰 영역이 이제 대기창이고, 이 대기창에서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체들이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이 중요한 얘기인데, 2번이 10마이크로미터 파장에 대한 복사량들은 태양 복사보다 지구 복사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뭐 파장이 짧으니까 뭐 태양 복사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태양 복사가 지구 복사보다 그냥 다 커요. 무조건 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구 복사가 태양 복사보다 더 크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틀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아니고 3번에 보시면 이제 6월에 태양 복사량, 일평균 태양 복사량은 적도 지역이 극지역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6월에는 극지역이 이제 일사가 아니고 백야라는 현상이 있게 돼서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양 복사량 자체는 극지역이 더 큽니다. 강도는 아무래도 극지역보다 적도 지역이 더 크겠지만 태양 복사량 자체는
극지역보다 극지역이 더 큽니다. 태양 복사량 자체는 극지역이 더 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배기현상에 의해서. 4번은 장파 흡수체가 많아지면 대기가 우주로 재방출하는 장파 혹사량이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많아집니다. 많아져서 결국에는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문제를 보시면 CO2랑 그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하층에 상층으로 갈수록 이제 그 영향이 줄어들어서 대륙권에는 온도가 높아지고 성층권에는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장파 혹사 흡수체가 많아진다라는 이것 중에 어떤 특수한 경우거든요. 특수한 경우라서 이게 대부분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경향이 그렇다는 의미고,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기가 우주로 재방출하는 장파 혹사량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틀린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재방출하는 장파 복사량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온도가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지구온난화에 따른 어쩌고가 있는데 니은만 볼게요. 해빙 면적이 감소하면 극소용도리가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해빙 면적 감소를 알아보기 전에 극소용도리가 뭐냐면 거기서 발생하는 아주 강한 저기압성 회전이거든요. 저기압성 회전인데 얘는 이제 아주 온도가 낮을 때 형성되기 때문에 해빙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이제 알베도가 줄어들고 온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극소용도리도가 약화되겠죠. 극소용도리도가 약화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한파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 8번에 보시면 난류가 있는데 요 난류는 요 문제를 기점으로 이제 DK를 자세하게 묻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에 대한 난류에 대한 문제들을 뒤에서 다룰 거지만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부력에 의해 열전 난류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상승하냐 혹은 하강하냐 부력에 의해서 이제 열전 난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 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력에 의해서 열전 난류가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랑 리차드슨 수가 나왔는데, 이제 레이놀드 수는 기계적 난류분의 열정 난류고 레이놀드 수가 아니죠. 리차드슨 수.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는 이제 점성력분의 관성력인데 이 관성력, 즉 대기 분자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레이놀드 수가 크고 이제 관성력이 크기 때문에 난류가 발생합니다. 대신에 점성력이 크면은 이제 측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100이하라면 100이하라면 점성력이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난류가 아닌 측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리차드 수가 0이다라는 것은 열정 난류가 0이라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 난류만 존재하고, 분자 점성은 항상 분자 점성이라는 게 분자가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서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난류의 운동 에너지 감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측류를 이룬다는 의미거든요. 분자 점성이 세다는 건 서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힘을 줘야 되고, 만약에 난류가 있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빠르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강하고 상승하게 되는 이런 난류가 잘 발생하게 되겠죠. 생각보다 덜 힘을 주고 뭔가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대기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는 좀 풀어볼게요. 자, 성층권은 비균질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 아니면 균질권입니다. 자, 푸른 산란과 노을, 붉은 노을은 미산란이 아니고 레일리산입니다. 틀렸고 남극의 기울제 지표 온도가 북극의 지표 온도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극의 온도가 북극의 온도보다 낮다는 거는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AM 라디오파의 수신은 이온층, D층의 일반화와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 일반화와 관련이 있고 D층이 강화될수록 이제 전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델린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자, 온도풍 관계인데 자, 1번 대기의 밀도가 기압에만 의존하면 온도풍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납대기죠. 그러니까 델 T가 0일 때 이제 P는 로우 RT에서 T를 이제 변수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풍 관계식인 파샬 LP 파샬 VG 벡터는 마이너스 F분의 RK 벡터 곱하기 델 T였나요? 네. 맞네. 네. 여기에서 델 T가 0이면은 이제 파샬 VG가 0이기 때문에 상하층 간에 지기풍 차가 없어서 결국에는 온도풍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귀결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온도풍은 높은 고도 직균풍과 낮은 고도 직균풍의 벡터 차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 맞죠.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동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기구 북반구의 상층을 갈수록 북풍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쪽으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증가한다. 즉 수평 온도 풍도가 있다. 이때 동쪽이 웜하고 서쪽이 콜드할 때 온도풍은 오른쪽을 그러니까 오른쪽이 따뜻한 것을 기준으로 불기 때문에 북풍이 아니고 남풍이 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면 한랭 이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온은 시간에 따라 하강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그 다음 11번은 열대 수렴된 ITCZ인데 ITCZ는 일반적으로 순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과 ITCZ에 대한 연결고리 또한 이제 좀 많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대 수렴대가 위치하는 위도는 여름 방구에 치우쳐지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차이 보인다라는 게 맞습니다. 자, 하층 수렴으로 인한 수평 기류가 강해 적도 강풍대로 불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ITCZ는 물론 하층 수렴이 있어서 상승하는 기류가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평 기류가 강하다. 뭐 요거까지도 뭐 애매하지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적도 강풍대라고 불리진 않습니다. 적도 무풍대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상승 기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뇌우의 세택이거든요. 이 뇌우의 세택에 들어올 때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뇌우에서 뭐가 발생하는지 잘 아냐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마이크로 버스트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마이크로 버스트랑 이제 돌풍 전선 요 두 개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이 마이크로 버스트는 뇌우의 세태기에 마이크로 버스트가 일어나고 돌풍 전선은 뇌우의 성숙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버스트는 하강 기류가 되게 강할 때 이제 생성하게 되고 돌풍 전선은 상승 기류랑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상승 기류가 있다기보다는 상승에 의해서 다시 이제 하강 기류가 있을 때 이 하강 기류에서 다시 또 상승 기류가 있는 요러한 특징을 가질 때 지표면과 만나는 이 지점이 이제 전선이고 마이크로 버스트는 그게 아니고 하강 기류만 거의 존재할 때 이제 형성되는 것이 마이크로 버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강하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제 생각하시면 요 문제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예민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절대 못 맞추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마이크로 버스트에 대한 이제 도통 전선과 마이크로 버스트에 대한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13번. 자, 13번 중요합니다. 13번 중요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뭘 구하냐 보니까 이제 연지 광학 두께를 구하래요. 연지 광학 두께. 연지 광학 두께를 구하는데 우리가 연지 광학 두께는 외우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타우 람다. 타우 람다는 인테그랄 z부터 무한대까지 k 람다 로 d z입니다. z. 타우 람다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라고 보면 우리가 들어오는 태양 상수를 태양 복사 에너지를 I 람다 무한대라 했을 때 무한대에서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제 I 람다 무한대라 하면 변화량 d I 람다는 이제 마이너스 k 람다 I 람다 로 ds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통과할 때 이걸 ds라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k 람다는 얘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흡수율이라 보면 됩니다. 그냥 뭐 계수 어떤 흡수 계수고 얘는 이제 I 람다 무한대 처음에서 시작된 거. 그리고 얘는 변화 여기 I 람다고 여기가 이제 d I 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거겠죠. 이 값을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여기 I 람다를 나눠주게 되면 이제 로그 형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직 광학 두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과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투과율은 T 람다인데 이 T 람다는 대기를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익스포넨셜로 이제 증가하거나 혹은 익스포넨셜로 감소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로 시작하거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광학 두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각도가 얼마만큼 들어오냐 이런 것도 중에서 시컨트 세타로 표현하거나 혹은 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연직으로 들어오면 시컨트 세타가 없을 수도 있다. 대신에 ds가 존재하면 시컨트 세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연직광학 두께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로 이제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이 T람다는 투과율인데 투과율은 I 람다 무한대분의 I 람다입니다. 이 전체 중에 얼마만큼 이제 가져왔냐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투과율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람다 시컨트 세타인데 얘를 ln을 씌우면 ln에 I 람다 무한대분의 I 람다서 이제 마이너스 타우 람다 이게 시컨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주고 그죠?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주면 이제 ln I 람다 무한대분의 타우 람다 시컨트 세타가 됩니다. 그 시컨트 세타를 이제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광학 두께가 아니고 투과율입니다. 투과율. 이게 투과율. 이제 여기 광학 두께입니다. 투과율에서 광학 두께까지 이제 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광학 두께랑 이 투과율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지금 구하는 게 광학 두께를 구하는 건데 이 광학 두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표현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냐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외워두시면 좋아요. 투과율은 어차피 대기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광학 두께 얼마만큼 이게 두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타우 람다에 각도가 있으면 이제 시컨트 세타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구해보면 이제
코사인 세타 지금 45도죠. 그럼 2분의 루트인데 그냥 루트 2분의 1이라 쓸 수 있고 ln의 100분의 이제 100분이 아니죠. 자, 여기가 15% I 람다 무한대가 100일 때 얘가 15%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85입니다. 85고 타우 람다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에 ln 0.85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마이너스 1승 해주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0분의 85로 바뀌게 되고 구해주면 이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는데 공식만 외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투가율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타우 람다의 시컨트 세타 혹은 요 시컨트는 없을 수도 있다. 요 식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 식만 외워두시면 뭐 복사는 사실 뭐 9급에서는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태풍의 순환에 대한 마찰력 옳지 않은 것은 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서. 그 다음에 14번 아니다 14번 문제 4번이긴 한데 잠깐만 짧게 보면은 마찰력이 영향을 벗어난 고도라고 하면은 이제 대기 경계층을 벗어난 대기 그렇죠. 행성 경계층을 벗어난 자유대기나 뭐 이러한 고도를 의미하는데 이 고도에서 배경 대기는 태풍의 순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뭐 연직 바람 시야가 커지면은 태풍의 순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태풍 구조를 이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조 공기가 유입되면 태풍이 또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누이 강조 드렸지만 계속해서 그 태풍의 연직 바람 시야가 약하냐 요런 문제를 자꾸 물어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태풍이 나오면 위도랑 저항력이 이제 빵인 지점에서 태풍이 발생한다라는 거나 그 연직바람 시야가 강해야 된다. 요거는 틀린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나오면은 요 두 개는 좀 기본적으로 머리에 장착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계속해서 뭔가 태풍에 대한 것을 내는데 태풍이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15번 15번 중요합니다. 15번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요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북반구 해성 소용돌이도와 상대 소용돌이도인데 해성 소용돌이도는 F고 상대 소용돌이도는 Z지 않습니까? 이 Z인데 자, 1번 자, 기압능의 상대 소용돌이도는 기압골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자, 기압능의 상대 소용돌이도는 기압골보다 작다. 상대 소용돌이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Z지 않습니까? 기압능은 고기압이고 기압골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제 Z가 얘는 기압골은 0보다 크고 기압능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행성 소용돌이도는 F죠. F는 고위도로 갈수록 파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도 사인 파이죠. 사인 파이라서 파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인 파이 값은 90도로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현상을 띠게 됩니다. 3번 동쪽으로 이동하는 공기 기둥이 연직으로 단일 팽창하면은 상대 소용돌이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직으로 단일 팽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렴이 있다는 거고 이 수렴이 있다는 거는 제타가 0보다 크다는 의미라서 상대 소용돌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4번이 답이긴 한데 4번을 명확하게 이해해보자면 자 장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요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장파가 되면 무슨 말입니까? 회전이 줄어든다는 거죠. 회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회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회전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상대 소용돌이도가 감소하고 행성 소용돌이도 이류가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행성 소용돌이도 이류보다 상대 소용돌이도 이류 영향이 크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회전량이 줄어들면.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거를 좀 깊게 공부하면 행성 소용돌이도 이류는 RVA 즉 렐러티브가 아니고 PVA죠. PVA
planetary velocity advection. 그리고 상대 소용돌이도 이루는 이제 relative velocity advection인데, 일반적으로 상대 소용돌이도 이루는 뭐 기압 고리든 기압 능이든 파동을 무조건 동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동쪽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행성 소용돌이도 이루는 무조건 서쪽으로 이동시켜요. 얘는 서쪽, 얘는 동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뭐 기압 고리든 기압 능이든 그냥 무조건 파동을 동쪽으로 이동시켜요. 얘는 RVA는. 그리고 PVA는 서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때 장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장파. 그러면은 이동 속도, 위상 속도, 그러니까 위상 속도 C는 U바 마이너스 K 제곱분의 베타인데, 이 K는 람다의 역비례라는, 이게 파수죠. 파수인데 역비례죠. 반비례. 그러면 장파가 되면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겠죠. 그럼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죠. 그럼 이 값이 커지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C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위상 속도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상대 소용돌이도 이류가 보다 행성 소용돌이 이류가 더 커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어때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장파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전이 약하겠다. 회전이 약하면은 그러면 행성 소용돌이 이류가 커지겠네. 행성 소용돌이 그 상대 소용도 그렇죠. 행성 소용돌이 이류가 커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장파기 때문에 장파면 위상 속도가 작아져서 결국에는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행성 소용돌이가 커지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4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VA는 무조건 동쪽, PVA는 무조건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이 문제는 쉽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16번은 강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우리가 결착은, 이 결은 무슨 결이냐면은 결이 다르다 할 때 그 결이거든요. 그러면 결이 다른 거는 얼음이랑 수적이 있죠. 그래서 얼음이랑 수적이 있는 결착, 즉 얼음과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만나서 만나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만나서 그러니까 부착이 아니고 어쨌든 결합이 돼서 이제 결착이라 부릅니다. 결착은 얼음이랑 수증기랑 만나는 걸 결착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관행 수적이랑 빙정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는 건 맞습니다. 뭐 결착, 부착, 뭐 병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룹 물리학에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따로 정리해 주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룹 내에서 난류와 혼합은 수적 간 충돌이 효과적으로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난류가 많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우박 같은 경우 이제 수적 간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난류가 있으면 우박을 잘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수적의 크기를 다양하게 이제 분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정의 도움 없이 은결만으로 이제 강수 발생은 오래 걸리는 게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은결뿐만 아니고 이제 충돌 병합 과정을 통해 강수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도 있거든요. 은결이랑 이제 두 번째로 충돌 병합이 있고, 근데 은결과 충돌 병합으로는 사실 한 5시간, 6시간 구름이 생성된 뒤에 5시간, 6시간 그 구름이 생성되고 5시간, 6시간 뒤에 이제 구름이 강수가 발생하는데, 실제 대기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대학원 과정에서는 은결 과정뿐만 아니라 충돌 병합도 배우고, 더 나아가 대학원 과정에서는 여기보다 더 뭐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배우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성질은 맞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충돌 병합만 해서도 이제 실제 대기와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넌지시 던져드릴게요. 다음 4번은 베르게론 과정은 얼지 않은 따뜻한 구름에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베르게론 과정이라는 게 빙정설이라고 챙겨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빙정설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베르게론 과정이라는 게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외워두라, 챙겨둬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르게론은 기출문제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7번 북반구 Z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한 대 수도 있고 오른쪽에 비지균 순환으로 인한 상승률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비지균풍 순환을 공부하시면 너무 당연한 의미라서 그 오일러 관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한 바람이 들어오며 내 제한력이 약해지고 기압력 내용은 그대라서 북서 쪽이 불고 결국에는 지긴풍과 차이가 나서 결국에는 이제 요 북쪽으로 이제 가는 비지균풍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 여기서 발산이 일어나는데 이 발산에 의해 이제 상승기류가 생겨서 이거 제트기류 입구의 오른쪽에는 비지균 순환이 상승류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2번 겨울철 중층대기에서 자 중층대기는 어디입니까? 중층대기는 이제 성층권과 중간권이죠. 중층대기는 극적도 간의 온도 차이로 동풍이 분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풍은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서풍 여름철 여름방구 그러니까 여름철 여름방구가 아니고 그 지구의 여름철 중층대기에서 이제 서풍이 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풍이 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겨울철 중층대기의 동풍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3번, 4번 안 할게요. 쉬운 문제라서. 18번을 보시면 저군형 구름인데 자 기억은 맞고 니은 해양에서의 단위 부피당 구름 입자 개수는 대륙에 비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륙은 해양에 비해서 이제 사막도 많고 땅도 있고 또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오염 입자도 방출되기 때문에 대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이거 보시면 대륙에서의 구름 입자의 평균 크기는 해양에 비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륙이 그 응결핵 수가 많기 때문에 응결핵 수가 많으면 이제 각각이 이제 흡습성 물질을 띠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크기가 비슷한 구름 입자의 평균 크기가 있고 대신에 해양은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해양 입자 크기가 좀 다양하게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크기는 대륙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결핵 수가 많아서.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자, 남극에 발생하는 오존홀인데 이 오존홀 문제도 깊게 들어가면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 개념을 좀 대충 알고 있으면은 쉬운 문제거든요. 이 오존홀이라는 거는 남반구 이제 봄철에 자주 생겨요.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남반구 겨울철에는 이제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남극은 북극보다 온도가 더 낮아서 이제 극소용돌이 돌아가죠. 그게 발생하면 얘네들이 액체가 너무 낮아서 액체가 아니고 기체가 너무 이제 녹는 점 넘어서는 그 기체가 그 온도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가 돼요. 그럼 그때 그 액체가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형성되고 그 여러 가지 물질이 이제 태양빛이 딱 들어오면 오존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러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제 오존홀은 남반구 봄일 때 이제 북반구는 가을이죠. 가을이라서 북반구는 가을입니다. 오존홀 발생 전 성층권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데 아닙니다. 관계없고 극성층호는 온도가 급격히 하강할 때 발생합니다. 3번 일사로 인해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이 생성돼 오존이 발생한다라는 게 맞습니다. 일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극소용돌이와 같은 극성충원들이 형성되고 이 물질들이 태양빛이 딱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이렇게 확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존을 파괴시키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홀이 발생하고 4번은 오존층 온도가 가장 낮은 시기와 오존홀의 발생 시기는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존층 온도가 가장 낮은 시기는 이제 극야죠. 극야 때 이러한 성층 어디있죠? 극성층운이 발생한다. PCSS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오존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존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번은 풀어보면 절대 소용도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단열 조건이 아니고 첫 번째로 수납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비발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열 조건이 곧 수납되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 소용도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럼 단열 조건에서는 절대 소용도 보존이 안 되냐?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축이고 팽창할 때 공기가 이제 수렴하거나 이제 나가는 거는 그 단열 조건이랑 상관없잖아요. 뭐 수렴할 수도 있고 팽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전량이 증가하는 거는 단열 조건이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단열 조건 아래서도 회전량은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소용도로는 보존이 안 됩니다. 2번은 절대 소용도 이류는 파동을 수평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소용도 이류는 수평적뿐만 아니고 연직적으로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 하층의 상대 소용도 이류는 하층골과 마루의 진폭을 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하층 간에 상대 소용도 이류가 있으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제 진폭을 강한다라는 게 맞습니다. 온도 이류는 이제 경합성일 때 가장 큰데 500헥토파스칼에서는 경합성을 띈다기보다는 이제 등압선과 등온선이 좀 나란하게 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온도 이류는 좀 잘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크지 않고 하층에서 가장 크죠. 하층에서 그 기압 등온선과 등압선의 경합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답은 3번고 1번은 이제 일기분석 및 예보법 할 텐데 1번에는 관측소가 아니고 해면 기압을 씁니다. 2번에서 보면 강수광도를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 이제 밝은 띠로 인해서 강수광도를 과대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낙하하는 강수 입자가 있을 때 대기 주변이 건조하면 증발하기 때문에 그 산출한 영상이 레이더랑 이제 지상이랑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ZR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부터 떨어진 강수 시스템의 상부를 관측하면 멀리 떨어진 상부를 관측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강수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강수가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부를 관측하면 이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과대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번은 자 이슬점 온도가 더 낮은 지역과 전선의 이름을 구하라는데 전선의 이름을 보시면 회색 전선이죠. 정체전선이죠. 자 정체전선이고 그다음 이슬점 온도는 북쪽으로 갈수록 더 낮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저 다 맞아서 자 700기온과 이슬점 온도 사용하는 불안정 지수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K인덱스입니다. 항공 위험 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7급에도 나왔는데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뭐 틀리라고 내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요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저도 틀릴게요. 요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풀어볼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공군 사관학교 애들이 알아야 될 문제지. 내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됩니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항공 위험 기상에 대해서 왜 내가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대기과학을 평가한 요소에 있어서 전혀 부족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요런 문제는 진짜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일단 그래도 선지를 보면 납득은 돼요. 납득은 되는데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맑은 하늘에서 청천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발레가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에서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상층에서 하강기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지상 예기도인데 지상 예기도 보시면 우리나라 위쪽에 이렇게
긴 선, 그러니까 고기압성 회전이 있고, 여기도 이제 저기압성 회전을 따라 이렇게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저기압성 회전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동풍이 불어오는, 그다음에 여긴 저기압인데 뭐 이렇게 보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풍이 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고남저 형체의 기압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풍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맞고, 지상의 기온이 영하일 경우 태백산맥의 상승에 의해서 영동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 패턴이다가 맞습니다. 영서 지방에 했다면 틀렸을 거예요. 3번 이제 동해상의 해수면도가 낮을수록 영동에 더 많은 강수가 내린다는데 얘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해기차가 크면 클수록 많은 강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해수면 온도가 낮다는 것은 해기차가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오도그래프 넘어가겠습니다. 위치 소용도도 요 문제가 이게 상수거든요. 컨스탄트인데 변하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뭐 2.0, 뭐 2.1, 2.2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상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리고 성층권을 갈수록 이제 등온이면이 파샤 P, 파샤 스타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게 아니고 얘는 0보다 작겠죠. 왜냐면은 파셜 P가 0보다 작은데 파셜 스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작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결국 위치성도 P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2번은 요 대용권 계면값 1.5에서 2.0 얘는 외워 두셔야 되고, 3번을 보시면 대륙권 계면서 하부 성층권이거든요. 요 하부 성층권 요 말이 중요해요. 만약 대륙권 계면에서 대륙권을 갔다라고 하면은 얘는 맞는 설명인데, 하부 성층권으로 갔다는 거는 온위가 증가했다는 의미거든요. 온위가 증가하면은 이제 위치 소용돌이도는 위치 소용도 P는 증가하게 되겠죠. 전체 값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도 맞습니다. 위치 소용돌이도 가지고 이제 대륙권 계면 접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륙권에서 위치 소용돌이도 값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성층권으로 갈수록 이제 그 대륙권 계면 값이 높아지는데, 이때 대륙권에 있는 낮은 0. 얼마 뭐 요런 값이 갑자기 1.5 뭐 어떤 한 부분에서 1. 뭐 요런 막 강한 회전이 있으면 대륙권 계면 접힘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뒤에 보면은 일기도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중충운을 판단하는 건데, 보시면 얘가 하층운이거든요. 하층운이고 정운입니다. 정운이고 얘가 고층운이에요. 고층운이고 요렇게 생긴 거는 권운이거든요. 권운도 고층운이죠. 고층운이 아니고 권운은 아주 높은 것이고, 그쵸? 아주 높은데 권운은 아주 높은데 고층운이고, 얘가 중층운입니다. 중층운. 얘는 하층운인데 얘는 측정운이에요. 네,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높게 올라가거나 요렇게 낮게 올라가는 거는 구름 모양이 우리 눈에 더 잘 띄고 좀 다양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하층운에 속하고, 곤층운은 아주 얇은 구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바람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요런 직선과 이제 요런 곡선이 만나는 그러한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상기사 준비하면 그냥 알아야 되는 거라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좋은 문제는 아닌데 외워야 돼요. 동네에보는 이제 8필에, 그러니까 3시간 간격으로 8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호흡 안개 한파 등 11종인데 11종이 아니고 10종입니다. 10종. 그 다음에 예보 기간은 이제 10일까지고 3일에서 10일까지고, 원래는 6일이었는데 10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황사특보는 없습니다. 황사특보 없는 게 아니고
주의보는 없습니다. 주의보는 없어서 경보만 발령합니다. 12번에 그냥 문제만 읽어봐도 감이 와야 되거든요. 200헥토파스칼. 200헥토파스칼에서 낼 게 뭐 있습니까? 티벳이에요, 티벳. 티벳밖에 없어요, 200은. 티벳밖에 없기 때문에 딱 봐도 티벳이잖아요, 여기. 그럼 얘가 확장하면 우리나라의 고온이 아니니 뭐 이런 거 묻겠죠, 당연히. 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5월에 가장 발달한다는 게 이거 5월에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그리고 8월까지도 발달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장마전선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850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얘 850에서는 저기압이겠죠. 열저기압. 자, 13번. 자, 13번을 보면은 13번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장마전선에 대한 위치 분석으로 올바른 것인데 자, 상당온이가 330K 이상의 고상당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남북의 상당온이 경도가 크면은 장마전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북 온도에 이제 상당온이가 크다는 거는 수증기량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이제 경계가 아주 뚜렷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도 맞고 얘는 맞고 이제 925나 풍향 변화가 크다면은 이제 요렇게 뭐 이러한 풍향 변화가 크다면 여기서 수렴이 일어나서 장마전선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가강수량 30mm 이상 850헥토파스칼 있을 일정 온도에 4도 이하. 근데 30이 아니고 50입니다. 30이면 적어요, 좀 사실.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그리고 이슬점 온도가 또 4도 이하잖아요. 이슬점 온도가 4도 이하면 장마전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건조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포차가 4도 이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슬점 온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리을은 500헥토파스칼 고도의 5520과 5580 사이에 700헥토파스칼 상승 고도가 큰 지역은 이제 그냥 500헥토파스칼인데 얘는 장마전선이랑 상관없죠. 답은 2번이고 요 문제가 요 티벳 고기압이랑 그 전 연도 문제도 그렇고 비슷하게 자꾸 출제되는데 이게 5880이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5880은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라서 그 가장자리에는 고상당온이도 있고 또 이렇게 수증기량을 머금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기류 즉 700헥토파스칼의 상승기류를 보면은 장마전선이 장마전선뿐만 아니고 어쨌든 그냥 5880이면은 북태평양 가장자리라서 그냥 700헥토파스칼 상승도 고도가 클 수 있습니다. 이게 온난 이류라서. 근데 5580이면 그거보다 북쪽이거든요. 북쪽이라서 얘는 관련이 없습니다. 북태평양 가장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500헥토파스칼의 고도에 700헥토파스칼 상승 고도가 큰 지역에서는 얘는 장마전선이라 보기 어려워요. 그냥 뭐 기압 고래 오른쪽에 동쪽에 뭐 상승기류가 있는 그 정도만 생각해보면 장마전선에는 관련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14번 넘어가고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이 중요합니다. 안장부 문제가 처음 나왔는데 이 안장부가 뭐냐면 여기 고기압이면 여기 고기압이고 여기 저기압이면 저기압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압은 서로 마주보고 저기압은 서로 마주보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여기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수렴 지역이 있다면은 이제 비가 내릴 수 있고 여기는 흐름이 그렇게 막 강하진 않죠. 그래서 기획은 맞고 니은은 이제 한쪽 지배를 받지 못하는 중립 지역이다. 그렇죠. 고기압도 아니고 고기압 그 저기압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뭔가 뭐라고 딱 결정짓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맞고 얘도 이제 디귿은 바람은 약하지만 기류가 심하는 곳에 전선이 발생할 수 있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7번 17번은 많이 했는데 해야 되나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인데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1에서 11로 갔는데 자, 잘 보시면 3, 4, 5 그렇죠. 7
1, 5, 6, 그 다음에 8, 2, 3이고, 이게 풍향 풍속이죠. 풍속이고, 얘가 이제 옥타, 8옥타. 바로 또 얘가 시정입니다. 50이 넘었기 때문에 50만 빼주면 돼요. 자, 한랭 전선이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만 봅시다. 온도는 11.8도, 그 다음에 17.5도, 11.8도가 됐기 때문에 맞고, 10일의 최고기온, 10일의 최고기온은 얘죠. 그 다음에 10일이죠. 10일의 최고기온은 얘고, 11일의 최저기온은 얘죠. 8.7도. 그래서 맞습니다. 10일에 12UTC, 10일에 12UTC에 연속적으로 비가 내렸다. 비가 내렸다는 것은 7을 보면 되는데, 7에 6062입니다. 6062. 그 다음에 11일에 00UTC. 여기 보시면, 여기도 00, 60, 6, 그 다음에, 에헤이, 60052 이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6이 아니고 7이죠. 7을 봐야 되죠. 7 잘 봐너? 또 짜증나. 자, 보시면 11일 00UTC 이전에 강수가 종료했다. 자, 연속적인 비가 내렸대요. 자, 보시면은 이게 현재 그거든요. 60인데 얘는 약한 비가 단속적이거든요. 단속적으로 내고 있어서 연속적 비가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11일에는 05, 연무는 05입니다. 연무가 자꾸 나오는데 연무에 대한 이제 여기 05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속적 비가 아니고 단속적 비다. 계속적 비다. 이제 연속적 비가 아니고 단속적 비, 그렇죠. 단속적 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18번은 요 문제는 저는 좀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가 왜 옳지 않냐면 답이 전 두 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번은 맞고, 자, 3번도 맞거든요. 근데 2번하고 4번이 틀렸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밤에 안개역을 볼 때는 근지역의 영상을 보지 않고 단파적의 영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번도 틀렸다고 봐요. 근적의 영상으로는 이제 뭐 거눈이나 뭐 눈어려 뭐 이런 걸 보는데 밤에 안개역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층은 잘 모르겠는데 안개역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2번, 4번에 생각하는 게 합니다. 그리고 4번은 말장난인 게 뭐냐면 우리가 가시 영상에서 운정 온도가 일정한 값 이하의 영역을 강조했다 했는데 가시 영상에서는 온도를 보지 않아요. 가시 영상에서는 반사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기 영상에서 이제 일정한 온도 이하 값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랑 4번인데 왜 2번을 인정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2번도 전 틀렸다고 보거든요. 19번. 자, 19번은 중요합니다. 마침률인데 이 마침률은 0.7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 0.78을 찾으래요. 근데 마침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예보한 거 중에 내가 맞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보한 거래. 관측된 거 중에 예보했기 때문에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측되는데 예보했나? 그럼 맞췄네 라는 의미거든요. 마침률과 오버율이 있어요. 오버율은 예보한 거 중에 틀린 거고 마침률은 관측된 거 중에 실제 예보된 거거든요. 그래서 HF분의 H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측되었던 강수 있음에 대하여 정확히 예보한 비율을 나타낸다는 게 맞고, 강수 있음을 예보하였으나 실제가 강수 있음을 예보한 건 얘죠. 강수 있음을 예보한 건 얘가 아니고 얘죠. 강수 있음을 예보한 거. 쓰나 이제 실제 강수가 없었던 도수는 F죠. F에 민감하다 되는데 F는 세상에 잘못 설명했네요. 죄송합니다. 요 관측된 거 중에 이제 예보한 게 맞다라고 했어야 됐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관측된 거 중에 히트 맞은 거기 때문에 1번 맞고, 2번은 강수 있음을 예보한 건 얘죠. 얘 중에 실제 강수 없었던 도수는 F인데 F에 민감하다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강수 있음 예보를 과대 행사하는 경우, 강수 있음을 과대 행사하는 거, H를 이제 과대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침률은 낮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높아지겠죠. 그래서 낮아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도어가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완벽한 예보를 수행한 거 H가 항수 없음도 없고 얘도 AF도 없고 얘도 없을 경우 마침률은 1이다 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20번 문제는 보시면은 겨울철에 가하 형태에서 나하 형태로 기압기가 변화된대요. 뭐가 변화됐뇨 보니까 이동성 고기압이네요. 이동성 고기압 특징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1번은 가하 기압계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날씨가 매우 추워 이제 북풍 계열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 해기차량 강수에 예수할 수 있다라고. 북풍에 의해서 이제 북쪽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해기차에서 강설이 서해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서는 하층의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육상에서 기온이 충분히 낮을 경우 상층고과 상관없이 중부지방에 눈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겁나 길죠. 자, 하층의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데 육상의 기온이 충분히 낮다. 그러면은 그렇죠. 지상의 눈은 예보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상층 공울과 상관없이 지방의 눈은 예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주거리가 길고 지상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3번 나의 경우 중부지방은 늦겨울보다 초겨울, 오후보다 새벽 강수를 이용하다 돼 있는데 이제 요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그 초겨울에는 아직 바다는 따뜻하거든요. 바다는 따뜻한데 그러면 해기차가 크죠. 그래서 강설이 발생 용이하고 오후에는 혼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강설이 없고 새벽에 이제 혼합 없고 바람이 강할 때 강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일반적으로 가 기압계의 서해안보다 나 기압계의 중부지방이 강수 지속 기간이 길고 총적선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이렇게 치주 거리가 길진 않아요. 근데 나는 치주 거리가 좀 길 수는 있어요. 길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 고기압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강하면 얘는 일반적으로 그 이동성 고기압은 맑은 날씨를 띠거든요. 그리고 기압계의 이동도 빨라요. 그래서 가보다 나가 이제 총적설도 적고 강수 지속 기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즉 이동성 고기압의 특징을 아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